한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현자 알렉산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유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마을 환영회가 열리던 중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떤 작은 왕국에 각기 자신의 목적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떠난 4명의 친구가 있었단다. 사과씨, 고양이, 깃털, 그리고 작은 시계 태엽이 네 친구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여행을 떠났어. 첫 번째로 사과씨는 나는 커다란 나무가 되고 싶어 하면서 흙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를 선택했어. 날씨는 무더웠고 비도 자주 내리지 않았지만 사과씨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땅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단다. 결국 몇 년 뒤 사과씨는 훌륭한 사과나무로 자라나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사과와 바람의 그늘을 제공하게 되었지. 두 번째로 고양이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바람처럼 살고 싶어 라고 결심했어. 그래서 그는 높은 산봉우리와 넓은 들판을 지나며 자유를 만끽했지. 여행 중 만난 많은 생명들과 교감하며 고양이는 자신의 잘 발달한 감각으로 위험을 피하고 다른 동물들의 친구가 되었단다. 고양이는 결국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훈과 지혜를 나누게 되었어. 세 번째는 부드러운 깃털이었지. 깃털은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어 라고 생각했어. 바람에 날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깃털은 어느 날 백조가 되려는 한 작은 새를 발견했어. 깃털은 새의 날개에 붙어 함께 하늘을 나르며 새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단다. 작고 연약한 깃털은 결국 새의 꿈을 실현하고 훗날 새는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는 리더가 되었어. 마지막으로 작은 시계 태엽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싶어 라고 결심했단다. 태엽은 여러 고장난 시계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부여했고 시계들이 다시 힘차게 작동하도록 만들었지. 시계들은 마을 곳곳의 시간의 소중함을 깨워주며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었다. 이 4가지 모험 이야기는 모두 각자의 목적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은 사례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란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인생 목적을 되돌아보았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자신만이 목적을 찾으려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곳이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자유와 규범이 얽힌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유발동기라는 독특한 장치를 통해 돌아가고 있었죠. 이 장치는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약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 장치 덕분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고 마을은 조화롭게 운영되었죠.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들의 닭장입니다. 특이한 점은 각 닭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알을 낳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었죠. 닭장은 마치 하나의 작은 자치사회처럼 운영되었는데 닭들이 각자의 알 낳기를 개인이 자유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밀의 해약 원칙에 따라 닭의 행동이 다른 닭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어떤 마을 사람도 간섭할 권리가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닭, 이름하여 자유로니가 도착했습니다. 자유로니는 마치 공중에서 알을 낳아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헛간 지붕에 올라가 알을 낳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알이 떨어질 때마다 아래를 지나는 다른 닭들에게 경악과 혼란을 안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유로니의 행동은 그녀의 자유로운 선택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다른 닭들에게는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첫날 자유로니는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방식으로 알을 낳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알 낳기 방식이 전 세계의 닭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자 다른 닭인 조용한 잉클스가 나왔습니다. 자유로니, 내 알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피해야 해.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존 스튜어트 밀의 원칙이라는 무거운 문구가 오고 갔습니다. 토론은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며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이것이 자유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현명한 판사인 밀드레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로니, 너에게 자유는 허락되지만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네. 만약 내가 다른 방식을 찾아낸다면 우리 모두 기꺼이 지켜볼 것이야.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다른 닭들에게 해를 끼치니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자유로니는
자신의 안전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에어 쿠션을 설치한 것이죠. 이 쿠션 덕분에 그녀는 여전히 지붕에서 알을 낳을 수 있었으며 알이 떨어져도 다른 닭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미래 해약 원칙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더욱 번영했고 자유로니의 에어쿠션 아이디어는 전 세계에 퍼졌답니다. 그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원칙이 담긴 마을은 오늘도 여전히 자유와 규범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며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아테네의 한 작은 마을에 그리스 철학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 아르키온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르키온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삶의 의미와 세상의 본질에 대해 물으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아주 특별한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아르키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불완전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완벽함을 의미하나요? 아르키온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더니 젊은이들을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늙은 구루는 그 연못가에 앉아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못가에 있는 물결을 보거라. 물결은 바람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며 모양을 바꾸지.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짝이는 물방울은 언제나 저마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단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지. 변하는 외면과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이데아의 모습 말이야.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르키온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대장간에 가보지 않았느냐? 장인이 칼을 만들 때를 생각해보거라. 어떤 칼은 날카롭고 어떤 칼은 무딜 수도 있지.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완벽한 칼의 형태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것이 그가 칼을 다듬고 두드리고 다듬는 이유란다. 한 젊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완벽한 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세계에선 그저 이상에 불과한 거죠. 아르키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불완전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완벽한 이데아의 반영일 뿐이다. 우리의 임무는 그 그림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변치 않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우리 자체도 그 이데아에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큰 깨달음을 얻은 득각자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데아를 찾으려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불완전함에 좌절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르키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과 이해의 여정이란다. 우리 앞에 놓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이데아의 흔적을 찾고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날 이후 마을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의미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키온의 이야기는 그들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신념과 행동을 통해 마을은 더욱 조화롭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아르키온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와 철학적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며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완벽을 향한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아테네의 한 시장 한가운데 소크라테스는 그의 독특한 철학적 대화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시장을 방문하여 하는 일이라고는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었는데요. 그 덕에 사람들은 그를 흥미롭고도 다소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그들 가운데 유명한 학자인 히포크라테스를 마주쳤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최고의 교사라고 믿었고 그의 지식은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히포크라테스를 보고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오늘 내가 당신에게 지식의 본질에 대한 진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소크라테스, 내 지식의 수준에 도전하려는 건가요? 줍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띠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당신은 훌륭한 교사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아는 것과 그저 외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히포크라테스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는 것이 때때로 잘못될 수 있습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는 것이 일부 경우에는 잘못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았다고 믿고 있던 것이 틀렸을 경우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히포크라테스는 점점 난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경우에는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겉투성이일지도 모릅니다. 히포크라테스, 당신의 위대한 지식도 이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히포크라테스는 할 말을 잃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질문들을 통해 히포크라테스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힘을 깨달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또 한 번 그의 독특한 방식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고 이야기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답법은 교육과 토론에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더 깊은 이해와 통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